사흘 전 발생한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 사고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많은 추모객들이 분향소를 찾고 있는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김희영입니다. 네, 지금 경기 화성시에서만 분향소가 모두 3곳이 설치됐다고요? 네, 이곳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뿐만 아니라 동탄역과 병점역 근처에 오늘 오후 2시부터 합동 분향소 2곳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분향소를 찾는 추모객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희생자 유가족이 목 놓아 울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추모객 목소리 들어보시죠. 희생한 분들을 보면 전부 다 30대, 40대 너무 젊은 나이에 참 이런 참변을 당하니까 더 어떻게 정말 말하기 너무 참담한 뿐입니다. 불이 난 공장 아리셀 업체 대표는 어젯밤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난 뒤 책임을 인정한다며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장례 지원 절차를 함께 논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희생자 17명의 신원을 파악했는데요. 한국인 남성 3명과 여성 1명, 중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0명, 라오스인 여성 1명입니다. 남은 6명의 희생자 신원 확인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사고 이후 부검을 진행해온 국가수는 사망한 23명이 모두 화재로 인해 질식사했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네, 화재 원인 또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4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제조 공정과 안전관리 관련 문건, 그리고 공장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생존자 1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사고가 나기 전에 회사가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 말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를 보면 공장 3동에서 불이 빠르게 번질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당 동 2층 작업장에서 불이 나 제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경찰은 아리셀 사측이 안전사고 예방을 등한시한 건 아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소재 1차 전지업체 아리셀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아리셀 업체 관계자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 없이 대화하자는 말만 늘어놓는다고서 비판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의료계라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3곳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응급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필수 의료 진료만 유지한 채 의사들이 청진기를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떠나게 한 정부 정책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진료 재개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는 대화 불발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렸습니다.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가 망가질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대화라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대화 시작점을 찾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서울 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끝모르게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 상돌의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건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조금 전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직계 혈족과 배우자, 또 함께 사는 친족 등이 저지른 횡령과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준다는 이른바 친족 상누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가정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의 형태가 세분화하고 친족 사이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아버지가 재단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아버지를 직접 고소한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나 친형과 형수가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인 박수홍 씨 등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친족 상두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 적절한 처벌을 요청할 권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전에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헌재는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지나친 법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보완책도 두고 있어서 심해되는 권리도 적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현장 수습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이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물청소를 하며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하면서 그 축소 왜곡에 앞장서지 않았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범인이 검거된 이후 취재진과 지지자가 몰려 더 이상 사건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이야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표가 피습된 지난 1월 2일 경찰의 초동 대응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애초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담 수사팀 일정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동훈 후보를 향한 경쟁 후보들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상황까지 고려한 전대 규정을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초반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당내 비판이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초반은 한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의 1대3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의 제안을 두고 민주당이 탄핵의 초시계를 작동시켜 놓은 것에 말려드는 위험하고 순진한 정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를 거론하며 경험을 좀 더 쌓으라고 비난했는데요. 앞서 한 후보와의 면담을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특검법을 덜렁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후보가 정치를 한참 잘못 배웠다고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 지사까지 가세하며 TK 지역 당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여기에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가 일부 최고위원과 러닝메이트를 선언한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는데요. 나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가 기존 정치 문법을 여의도 사투리라고 지적한 것을 겨냥해 러닝메이트는 과거의 퇴행적 사투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러닝메이트는 당원 당규 위반이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쏟아지는 비판을 두고 한 후보는 보수 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대구를 순회하며 당원 간담회 중인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많이 하고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의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의원 보좌진 캠프 파견 문제 모두 당원 당규상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최고위원 출마자 가운데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인데요. 내일 전당대회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전 첫 회의에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 당원대회를 8월 18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경선 규칙 등 당 의결 절차를 따라야 하는 사안들은 내일 열릴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현행 20대 1 미만으로 당원 당규에 규정된 대의원과 관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논의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이 집단 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전대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을 경우 어떻게 전당대회를 치를지입니다. 이 전 대표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흥행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서 국민과 당원, 대의원의 찬반 투표를 거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찬반 투표인 만큼 경선을 지역별로 치르지 않고 한꺼번에 공개하는 원샷 방식으로 개최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흥행 측면을 고려하면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의 방식을 나눌 수도 있을 거라며 이를 포함해 전준위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에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정해진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역지사지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뒤이어 정무위와 외통위 등 여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치면서 지난달 말 개원 뒤 28일 만에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것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탄핵안을 당론 채택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안인데 여당은 위법 사항이 없는 위원장을 향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친윤 지원설이 나오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낸 한 후보가 야당의 탄핵 초시계 작동에 말려드는 것이라면서 2017년처럼 당이 분열하고 불행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탄핵을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바뀌는 걸 보여주려면 이런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보니까 여론조사 인기하고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가 한 후보의 1차 투표 과반을 저지하기 위해서 집중 공세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정치오는 한 후보에 대한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견제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어버이 당의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이 탄핵 초시계를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천진하고 위험한 그런 정치에 몰고 가는 겁니다. 저는요 2017년 어게인 우리 집권 여당의 분열은 모두가 망하는 불행한 결과로 될 수 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어제도 이제 많은 당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조금 생각이 그냥 인기와는 좀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당을 걱정하니까 이 근본적으로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 여론조사 인기하고는 다르다 생각한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의 정치원, 정치권 이슈 다뤄드리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원희룡 전 장관, 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본격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2017년 탄핵 사태가 떠오른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어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 출마 선언 때 한동훈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 저희 자체적인 이 특검을 하겠다, 특검안을 내겠다 이 발언이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논리가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논리, 즉 그 특검법,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의 어떤 부당성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우리가 맞춰야 한다는 한 발 더 진일보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당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는 다른 해석을 낳아서 한동훈 후보에게 굉장히 안 좋을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논리라든지 그런 설명이 어느 정도는 또 이 보수층 국민과 당원께 다가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장관 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한 거 아니겠느냐. 한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정치력이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사에서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건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도 검사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저희 당과 관련한 사건을 강하게 수사했던 그런 수사팀 소속이었던 분이 두 분이나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런 식의 얘기로 보이고 잘못 해석하면은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그 비판 대상에 들어가는 거가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고 윤 대통령 경우와 한동훈 후보와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하시다가 사퇴하시고 약 2달 있다가 정치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당대표나 뭐 국회의원 아무 경험 없이 그냥 대선 후보 돼서 오신 거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장관을 중간에 거쳤고
그리고 저희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대선까지 보면은 그래도 정치 경력이 쌓인 상태에서 대선 도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맞는 비유라고 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해석은 되는데 예, 이게 당심에 전당대회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윤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다들 물음표를 다르실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이랬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네. 그분은 열애로 하고 얘기하자 하셨으니까 예. 이런 얘기보다 다른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강성필 부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당권 주자 4명이 치열하게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든 모습인데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1강, 2중, 1약 이 구도니까 그렇게 당연히 보시는 2등, 거군요. 3등, 4등은 1등을 공격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1등 전략은 지금의 상황에서 변수를 통제하고 네. 그다음에 리스크를 없애서 1위로 계속 가는 것이 전략일 것이고 예. 2등은 어떻게든 1등의 약한 고리를 공략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역전시키는 거. 예. 3등 같은 경우는 뭐 과감하게 뭐 연대설, 단일화 이런 구도가 아니면 넘어서기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전략을 취하는 건데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희룡 후보가 오랜만에 좀 전략을 제대로 취한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본인께서는 물론 검사 출신이긴 하시지만 예. 사실 원희룡 의원이 원희룡 후보가 예. 검사했던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단체장도 하셨고 네. 그랬기 때문에 장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경력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도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의 부재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시 편입을 들고 나왔을 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목련꽃 피었는데 아. 지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 서울시 됐습니까? 안 그러네.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누가 제안을 했을 때 네. 본인이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원희룡 후보가 잘 공략한 것 같고 네. 저희도 미국처럼 주지사가 대통령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단체장들이 작은 정부를 잘 운영을 해서 인정받아서 대선까지 나가는 그런 모델이 저희도 이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선언한 것을 두고 아주 나쁜 전당대회의 모습이다. 퇴행적인 여의도 사투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 보죠? 계속 있었죠. 아, 그랬습니까? 지난해 있었던 저희 전당대회를 보면 김기현 대표 당선 되실 때 네. 최고위원도 같이 뽑았잖아요. 그 최고위원 후보들 여러 분 계셨는데 예. 중간부터는 다 나는 김기현 후보와 뜻을 같이 한다. 예. 뭐 이런 식의 암암리에 다 암암리에 했었던 것이고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원 당규에서 이게 위반되는지 따져본다고 하던데.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네. 사람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요. 예, 예.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출마하신 분이 본인 선거운동은 당연히 하는데 예. 당대표 후보와 연관성이라든지 다른 후보와 연관성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맞느냐 거기까지는 네. 판단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2021년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와 겨뤘을 때입니다. 그때 당원의 마음은 여론조사 인기와 달랐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당시 득표율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득표율을 보면요. 잠깐 보여주세요. 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득표율을 보니까 1위는 이준석 대표가 했어요. 43.8% 총 득표율을 말하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37.1%였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0.9, 이준석 대표가 37.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나경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2주 전 조사 때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크게 앞섰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원 투표 당심은 저렇게 다르게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실제로 저랬습니다. 아. 네. 저희가 6월 11일에 전당대회 있었는데 예, 예. 6월 5일에 했던 여론조사 하나를 제가 보니까 예. 49.9 대 28.3. 49.9대. 예. 지지층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여론조사인데도 이준석 대표가 뭐 거의 50이고 예. 나경원 대표는 30이 안 된 조사도 있어요. 그랬군요. 예,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당심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 하나 봐야 예. 될 게 당원 봐야 될게요. 구성입니다. 당시까지 저희 당의 책임 당원,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당원의 숫자는 한 4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런데 대선, 예. 22년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대선 경선 전부터 해서 급속하게 당원이 늘어서 90만 명이 넘은 적도 있고 지금 지금 한 80만 명 정도 된다면서요. 됩니다. 그럼 한 2배 정도 됐다고 보고 그럼 급속하게 증가된 그 당원들, 그 당원들의 분포는 어떤 분들이냐, 어떤 식으로 당원이 된 거냐 이렇게 볼 때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영향권에 있는 분이 아름아름해서 입당했던 그런 분들과는 많이 다르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스스로 입당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의 판단하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21년도 전당대회가 아니라 작년 전당대회를 예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 당원 투표 100%였죠. 100%였죠.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이 되느냐, 그래서 결선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여론조사는 당원 대상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 여론조사에는 모른다, 뭐 결정 후보 없다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시에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44 정도 나와요. 거기에 모른다 없다 빼고 조금 더하고 하면 한 50 넘겠더라고요. 결론 52.93%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2021년도 당원과 2024년도 당원은 구성도 좀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인원도 크게 늘었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나경원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연대론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확실히 선긋기를 했어요. 두 사람의 속내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원희룡 후보가 2등이고 나경원 후보가 3등인 여론조사들이 돕니다. 그렇게 되면 2등 후보는 대단히 유화적인 자세로 3등 후보에게 말을 하는 거고 3등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독자 노선 가겠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결선 투표가 있을 정도로 두 분의 지지율 합계가 50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상황을 봐야 하는 거고 아직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두 분이 레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망나니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것은 희대의 정치 코미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연일 비판하는 속내가 결국 대선에서 경쟁자고 그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거 아니면 그런데 저렇게 공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니까요. 너무 과하게 공격하면 또 반작용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공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게 홍준표 시장님이 2017년도 저희 탄핵 직후 그때 경남지사 하시다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차출된 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당대표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수사팀에 속해 있던 그 수사팀에 의한 저희 당 분들의 수사를 직접 겪으셨고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목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분들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 경험에 따른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이 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일단은 과반을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이 좀 공세에 나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럼요. 저희가 봤을 때 최근에 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뭐 이런 모임에서도 어쨌든 간에 다른 후보들은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당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뭐 저희 당에서 전당대회를 많이 치러보면은 사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모임이나 행사에는 후보들을 꼭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오지 못하면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
사실 조금 미신쩍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예. 대놓고 만나지 않겠다라고 예. 말씀하셨고 또 연이어서 이철우 지사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일정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한동훈 그 후보 정도가 오게 된다면 사실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 그 이후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모습들이 한동훈 후보 혼자 고립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겐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대세인데 동정론까지 얹혀진다고 하면 네네. 근데 1차 투표에서 선거가 끝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동정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약한 후보를 좀 밀어주고 싶은 그런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략을 달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희룡 전 장관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나경원 의원에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어떻게 개인적인데 보세요? 예. 원희룡 후보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 나경원 후보에게 조금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후보를 정할 때 두 가지 네. 조건이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후보, 믿을 수 있는 후보.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그나마 한동훈 후보를 제외하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네. 신뢰성에서 조금 담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사이에 사실 나경원 후보가 친윤과 선을 많이 그었기 때문에 저는 안 되겠다. 원희룡 후보로 돌아야겠다 예. 해서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고 예. 또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려지는 이용 전 의원이 예. 사실 대통령실에 입각을 한다. 그다음에 혹은 문체부 차관으로 또 여러 입각을 설이 한다. 있었죠. 이런 하마평에 오르셨던 예. 분이 갑자기 원희룡 후보의 캠프에 갈 수도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 후보에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대표를 찾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좋게 표현을 해보면 생각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제3자의 특검을 제시했잖아요. 예. 여기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저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영리한 수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이 제3자 특검을 민주당에 공을 던지면서 예. 시간을 벌었고 네. 시간이 벌어지는 이 가운데 공수처 수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발의하고 예. 거부권을 행사하신 다음에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 8명이 이탈을 하게 되면 예. 특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 8명이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이 3자의 방식 때문에 국민의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원구성에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거에 비교를 하면 예. 한동훈 후보가 내세운 그 제3자 특검만이 저는 상당히 영리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요.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그 당시 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출사표 던지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를 주목했었잖아요. 네. 수정안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때, 이 정도 수위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예. 가당치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고 특검을 발의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맡긴다? 예. 이것은 저희가 불안한 거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의 흐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지루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야당 내에서도 그래 특검은 변협에서 대법원장 말고 제3자 변협을 통해서라도 받자. 예. 특검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예. 한동훈 그 후보가 상당히 영리한 수를 내었고 오히려 원희룡 후보나 다른 후보들처럼 네.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는 건 정말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대권 도전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위협적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예. 국민의힘 안에서의 아젠다를 가지고 좀 다투는 느낌인데 예. 한동훈 후보가 내세운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대국민을 바라보고 내세운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게 차별하고 그게 1등 후보의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친윤 세력과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대표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 한동훈을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동훈 후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만나기 싫다고 해도 쿨하게 뭐 만나기 싫다면 뭐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는 거지. 만약에 한 표 한 표가 아쉽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예. 가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다요. 예. 조금 내밀한 얘기를 해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평가, 주로 이제 재선 이상 중진급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차별에 대한 의견을 과연 낼 수 있느냐, 그 여부로 정치적인 잠재력을 판단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꼭 호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만큼 중요한 의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예 그냥 자체 특검안을 내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오늘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신문사 언론 인터뷰예요. 최상병 특검법,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할 경우에 이탈표가 없겠느냐, 과연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두 분,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은 찬성하겠다는 의견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희 8명밖에 여유분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내심의 자유가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결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을 한다. 그 상황을 가정하면 그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찬성할 수도 있는 분이 그 의견을 보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낼 수 있는 저희 자체 특검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그것으로 전국을 이끌자,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하고도 민주당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된다면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그거는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공약으로서 그것을 걸고 당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발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물론 통과는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의료공백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조규용 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이면택 의협회장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면택 의협회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면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 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 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일 부위원장님. 네.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이면택 저 회장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만에 여당과 야당의 생각을 일치할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정말 보건복지위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저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저분 의사 맞나? 그래서 우선 저희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회장이 됐나? 저런 분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정 갈등이 지속된 건 아니었냐라는 물음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내용 면에서도 저는 표현 면으로서 정말 실망스럽다. 그래서 빨리 저런 분은 좀 회장직을 빨리 내려놓아야지 의정 갈등이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윤희석 대변인은요?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저분 회장 되시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도 그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도 예. 굉장히 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뭐 국회에서도 저렇게 전혀 굴하지 않고 예.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꼭 저분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국회에서도 저렇게 막말하고 예. 뭐 증인 불러다가 벌 세우듯이 하는 그런 장면을 얼마 전에도 보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사회 관행처럼 그런 게 굳어지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니까 차제에 저것은 좀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발동을 해서 예. 안 그러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야가 그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특별히 예. 여기에 자꾸 참전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예. 의석수 많이 갖고 계신데 글쎄요, 정부에서 계속 의료계와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 만약 민주당에서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대로 예. 의정 갈등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뭐라도 의견을 좀 세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총선 때요. 예. 총선 전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은 사실 선거를 빌미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저희가 자제했던 겁니다. 예. 저희가 의협 편을 들면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예. 또 정부 편을 들면 또 의협에 또 갈등을 느낄 수가 있고. 하지만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할 때 예.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의원들이 그 비대위를 만났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 사실 1,500명 정도는 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다른 안을 협상을 해야 돼. 저희가 안을 내놓는 것보다 이 정부와 이제 의사들 간에 조율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사위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또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유치한 말싸움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유치한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정천희 위원장 제소를 했고 정천희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고발을 하기로 한 겁니까? 네, 뭐 정청래 위원장은 한다고 했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저는 유상범 의원이 예. 그 원칙을 따진다고 하면 절차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전날 어차피 전체회의가 있는 걸 알았으니 예. 민주당 간사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정청래 위원장한테 연락을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행정실에 연락을 해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면 민주당이 안 받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로 정청래 의원은 유상범 의원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서서 보니까 본인도 11건처럼 느껴지는 거고 정말로 유상범 의원 본인은 정말로 유상범 의원을 얼굴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가 원칙에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웠던 모습이고 예. 저는 개인적인 철학으로 이 국회의원이 상대 진영의 국회의원에게는 존중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 다 같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증인 같은 경우는 나와서 오만한 모습, 말대답, 말대꾸 이런 거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이 물어보는데 국민들 중에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모자란 분도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물어본다고 생각하더라도 정중하게 말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국회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의를 좀 지켜야 된다. 그게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석 의원님, 윤석 대변인. 예. 정청래 의원이 유상범 의원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답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네. 아예 유상범 의원 얼굴도 모른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해서 얼굴 모른다 하더라도 위원장이잖아요. 예. 저희가 처음 들어오면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 누군지는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의원밖에 못 들어와요. 예. 그럼 당연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죠. 모르는 얼굴이면 당연히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닐 거고. 예. 그럼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게 맞죠. 누구세요라는 단어를 써서 예.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아까 뭐 의협 회장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정청래 위원장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예, 말은 예. 많은데 예.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영상에 나오고 하는 게 정청래 의원 본인에게 절대 좋지 않은 거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다음 민주당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차기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 막이 올랐습니다. 또 대명, 어대명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연임해서 우리 당을
때로는 강하게 또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면은 약간 중도로 이재명 대표가 좀 외연 확대를 위해서 옮겨갈 그런 여유를 가질 것이다 해서 저는 접었어요. 그래서 복덕방에다 제 사무실을 내놔버렸어요. 하나 좀 추천하신다면 누구 하시겠습니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추천할 사람 없어요. 찬반 투표처럼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도 뭐 보기에 괜찮겠습니까? 민주당에 허경영이 없어요. 허경영 후보는 그냥 나오고 보잖아요. 네, 민주당에는 허경영이 없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이인영 의원이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렸고요. 네. 예. 근데 뭐 민주당에 허경영 같은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예.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근에 많은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이 출마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정치가 사실 민주당의 중심인데 호남 정치인들의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도 그래서 현역들이 많이 낙선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박지원 의원께서 저렇게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저는 최소한 3선 정도 이상 됐으면 중앙 정치에서 한번 뜻을 펼쳐야 된다.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낙향해서 고향 가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뭐 강원도 대표 1명, 뭐 하다못해 제비뽑기라도 해서 강원도, 충청도, 전남, 광주에서 저는 한 명씩 나와가지고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인영 의원 사무실에 강성 지지층의 항의도 빗발친다라고 하던데. 아니 어차피 3선 국회의원 돼서 중앙정치에서 뜻 못 펼치면 고향 갈 건데. 아니 뭐 개혁의 딸들이 조금 전화 좀 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아니면 뭐 친노의 어떤 후보들과 겨뤄서 그래서 인지도도 쌓고 대중정치인 돼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굳이 나오면 꼭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70년대 뭐 이탄희 전 의원 같은 분도 좀 나와서 조금 당이 흥행이 좀 돼야지 이렇게 추대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170여 명이죠. 맞습니다. 아직 한 명도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 물밑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개혁의 딸들이 한테 또 혼날까봐 또 주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 8월 18일로 확정됐잖아요. 자, 어떻게 그럼 당대표 후보의 도전자가 없다면 이재명 대표 외에 그럼 어떻게 뽑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뭐 7월 10일부터 뭐 제주도로 해서 이렇게 순회하는 일정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순회 일정이 있고요. 나와서 뭐 8월 18일 날 이제 올림픽 과거 경기장에서 하게 됐는데 사실 원샷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구력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최고위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변을 또 들어봐야 되고 또 다른 후보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김혜경 씨가 6년 전에 쓴 책이 서점가에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라는 지지층의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고 해요. 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그 나경원 후보로부터 와닿는 말이 정치인하고 연예인 걱정하는 것처럼 허무한 게 없다. 아니 뭐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지자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검은 돈이나 검은 거래를 하는 것보다 어쨌든 출판한 책을 사주는 것은 저는 그건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책은 사주는 것이 저는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뭐 원만하게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은 많은 후보가 좀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3선 이상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이야기 하는 의원들 거의 없어요.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3선 이상, 민주당의 3선 이상만 해도 한 5, 60명 되실 텐데요. 못 나올 겁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3명 나왔다가 한 분 중간에 그만두시고 2명 나와서 2등 하신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22.23% 정도 얻었어요. 그래도 2등입니다. 명색이 전당대회에서 2등을 했는데 공천 안 주려고 4번이나 시도를 해서 결국 공천 안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박용진도 공천 받는 당을 만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박용진도 공천 받을 수 없는 당을 만들어서 지금 연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전당대회 나와서 이재명 대표랑 겨루겠나요? 저는 그럴 분 없다고 봅니다. 김혜영 씨가 6년 전에 쓴 책이 서점가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주의 퇴행이죠. 뭐 재정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대표 그 배우자
그 재판 받을 때 보면 예. 뭐 극렬 지지층 그런 분들 나와서 뭐 차 세차해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인과 연예인이 같이 비교되는 이 상황은 단연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치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강성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 미사일이 공중 폭발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은 북한의 성공 주장은 기만, 또 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는 우리 군 분석과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탄두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 목적은 여러 개의 탄두로 각기 다른 표적을 격파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단계 엔진을 이용해 최대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개별기동 탄두의 비행 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에서 200km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분리된 탄두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의 효과성도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요? 네, 다탄두 미사일은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미사일 총국은 이 기술이 본격적인 시험 단계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 기술 발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을 참관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개별기동 탄두에 의한 표적 격파 능력 향상이 당 중앙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사라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은 거듭 실패로 판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성공 주장은 기만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정밀한 감시 장비와 다른 수단들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연속 쓰레기 등을 담은 대남 오물풍선도 날리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살포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젯밤 날린 오물풍선 180여 개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 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북한에 자숙기간을 주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동안 중지하고 있었는데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며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해상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구조, 해양 차단, 사이버 방어 등을 집중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비롯해서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했으며 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 구축함과 구축함 KF-16 전투기,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구축함과 이지스 구축함, 해상 초계기 등이 각각 참가했습니다. 프로농구 최고 스타죠.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낙태 등 사생활 문제를 터뜨리겠다며 금전 요구와 협박을 당했다는 건데요. A씨 측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공갈미수와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입니다.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구단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번 낙태한 사실도 공개됐는데 허웅은 2차례 임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낙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아이를 낳자는 입장이었지만 A씨가 임신 중절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허웅 측은 A씨가 SNS 등을 통해 가만히 안 두겠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린 점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 내용과 별개로 허웅의 소속팀 KCC와 프로농구연맹 KBL은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니는 최고 스타 허웅인 만큼 프로농구 전체 흥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KCC는 이번 사건으로 구단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지 내심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KCC는 이번 건은 선수 개인의 문제로 아직 구단 차원에서 대응할 건 없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이슈원 시간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농구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면서 지금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고요. 스토킹과 협박 혐의라고 했죠. 여자친구 측의 주장은 그런데 달라서 진실 공방이 한창입니다. 네, 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이혜인 선수가 YTN과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구선수 허웅 씨, 전 여자친구와의 이제 이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장은 허웅 씨 주장은 예. 이제 낙태 부분에서 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현실 현행법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예. 거고요. 이제 강요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고 핵심적인 고리가 예. 될 수 예.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둘만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부분이기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이제 해야 되나요? 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짓말 탐지기도 막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로 그래요? 들어가는데 아. 사설 거짓말 탐지기도 들어가고 예. 뭐 진흙탕 싸움까지 가긴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그동안 진실 여부에 대한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여자친구란 분이 그 허웅 씨 주장처럼 뭐 침입도 하고 뭐 가족한테 협박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게 조금 과잉 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현행을 어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사실 제껴내면은 네. 그렇군요. 다음은 둘 예. 사이의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뭐 낙태 문제가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사실 뭐 마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격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범죄일 수 있지만은 예. 지금 부분은 둘 사이에 있는 진실 공방이 핵심이죠. 네. 허웅 선수 측에서 SNS를 공개했다면서요? 네,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화면을 보면 돈이 있어야 보내지.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동생한테 빌려라 내일 3시까지. 동생이 3억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다 필요 없고 안 보내면 기사를 띄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협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 맥락상 지금 저것만 보면은 사실은 협박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사실 저런 둘 사이의 문제는 앞뒤를 다 붙여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아는 다른 사건인 경우지만은 이제 예. 저런 걸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가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걸 확보하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공개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일단 접어두고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저 메신저 대화 내용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먼저 봐야지 종합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보내지라고 앞부분이 네. 뭐 이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있으면은 저건 완전히 맥락이 달라지는데 마지막에 다 필요 없고 안 보내면 기사 띄울게. 예. 안 보내면 기사 띄울게. 이게 협박으로 읽힐 수 그렇죠. 있는 맥락은 있는 저거는 거죠. 맞죠. 네. 그런데 저것이 몇 번이 반복됐다. 네. 라고 하면 저것은 또 다르게 맥락으로 읽힐 수 있죠. 예. 같은 거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런 겁니다. 왜 이거 썼습니까? 그러면
아니 앞에 계속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소연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소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저렇게 읽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저 글 문장만으로는 협박이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앞뒤 맥락을 다 붙여서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마약류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보다 아마 그 프로포폴 같은 그런 형태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의 법 네이밍으로 조금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내용에 저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과하게 하는 거를 봤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특별한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증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과량을 이렇게 투여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 그건 현행법 위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도 명확히 어떤 마약류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대마인지 향정인지 아니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뭐 필로폰인지 이런 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여자친구의 입장이 나왔나요? 아직은 나온 건 아닙니다. 저 상태는 그냥 이 상태로 얘기하는 정도이죠. 그렇군요. 분명히 지금 허웅 씨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자친구의 입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전 여자친구의 입장이.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해놨는데 분명히 저 메신저는 분명히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 자체는. 근데 이제 저것도 연인 사이 혹은 이제 이런 사이에서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갈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재단한 건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까요? 네.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국가대표 여자 피겨 간판이었죠. 이혜인 선수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의혹을 받았나요? 이게 좀 묘합니다. 이게 이제 피겨 국가대표가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이탈리아로 갔는데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2년 뒤에 열리기 때문에 현지 적응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혜인 선수와 다른 선수와 연배가 조금 아래인 미성년입니다. 그러니까 이혜인 선수는 성인이고 대학생이고 술을 먹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그죠? 전지훈련. 그 다음에 거기서 부적절한 아마 성추행과 희롱과 불법 촬영이 다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있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빙상연맹에선 징계를 한 거고 징계가 3년 자격정지가 나온 것이고요. 현재 일주일 뒤에 이제 지금 이혜인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때 얘기 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거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옛날 미성년 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성추행, 성희롱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없었다. 그냥 연인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일 때 연인이었는데 이혜인 선수가 연상이었기 때문에 먼저 성년이 되었다 됐고,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 아직 미성년이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빙상연맹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에 의하면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스포츠 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관련 단체에서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게. 둘 중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빙상연맹은 저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는 인권 침해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안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빙상연맹의 인식은 인권 침해 사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인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혜인 선수는 상위 기관 대한체육회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빙상연맹이 자격정지 징계를 했고 상위 단체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혜인 선수 입장은 전지훈련 중에 술 마신 것은 잘못이다 인정하고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귀던 사이인데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었다. 그런데 전지훈련 가서 다시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혜인
선수의 주장인 건데. 그렇군요. 예, 예. 네. 워낙 답답하니까 본인도 신상을 다 공개하고 나선 거예요. 그렇죠. 예.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예, 예. 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징계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지는 것의 전제는 예. 지금 피해자인 분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본인은 저렇게 주장해도 아. 그 미성년 그분은 네.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분의 입장이 명확히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입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스포츠준리센터에서 이미 인권침해 사항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명확해지기 된 전까지는 이혜인 선수의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은,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보니까 음주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인데 음주 불법 촬영 혐의 1년 자격정지고요. 네.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있는 분은 같이 있는 분인데 거기서 동의 없이 촬영을 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이 사실은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혜인 선수와 그 미성년 C 선수만 예.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이혜인 선수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제3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좀 묘한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제3자가 촬영했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의 없이 찍었다고 하거든요. 예. 동의 없이 찍었는데 근데 둘은 연인이라면요. 네, 예.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 범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조금 예. 맥락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한 선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신중하게 신중해야 접근을 됩니다.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거 제자와의 연애 의혹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졌던 박정현 교총 신임 회장 결국 사퇴했습니다. 예, 오전에 사퇴를 했고요. 예. 사실 여러 교육계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그걸 문제 제기하신 예. 국회의원께서는 이건 아동 성범죄 사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12장의 저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교사가 특히 담임 교사가 여고생 그 제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예. 그런데 저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었다면서요? 2013년도에 징계를 받았는데 예. 가벼운 견책으로 했습니다. 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더 중한 징계가 돼야 되는데 네. 가벼운 징계 후에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형태로 그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다가 지금 2024년에 교총회장 선거에 당선이 되신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 12장의 편지의 내용이 다 드러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지금 이 교사와 미성년자 부적절한 관계에 이제 관련 보도가 좀 비슷한 것들도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루밍 범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관계. 예.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아니면 성직자와 신도. 예.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어떤 것이 절대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치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이제 지속적으로 일종의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게 길들이는 거죠. 세뇌가 되나 보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옳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성직자, 존경받는 선생님이 한 말이니까 다른 것도 맞으니까 이성관계도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인 이성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성착취관계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는 분명히 이건 범죄입니다. 예.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이성이 정상적인 형태의 이성관계인지를 아직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나이에 있는 대상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을 넘어서 이건 범죄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 내용 전체를 징계위원회에서 봤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징계위원들이 저걸 봤다고 하면 봤는데 저 정도밖에
그 징계를 안 했다고 하면 그 징계위원들도 직무유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그 대상자의 구두적인 변론만 소명만 듣고 끝냈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1년 전의 징계의 과정을. 그렇군요. 11년 전 징계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면은 그거를 묵인한 그 징계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걸 한 그 사람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안 내용이 이 내용에 따라서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아동 성범죄로 고소 고발돼서 조사가 들어가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13세 미만의 경우 또한 이건 아무래도 대상이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저겁니다. 저 대상이 고3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3한테 보낸 거라고 하는데 다른 언론 보도는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이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복수의 아이들한테 저랬다. 이거는 사실 더 심각하죠. 당시에 뭐 입시 성과를 위해 응원하고 격려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저렇게 보이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저걸 저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삼천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굉장히 먼 곳으로 드라이빙을 해서 간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저분이 아무리 사퇴했다 하더라도 이건 소명이 아니라 그건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네, 뭐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계속 사퇴 요구가 빗발쳤었고 그래서 사퇴를 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이건 사퇴 문제가 아니라 글쎄요 지금 왜 수사가 안 들어가는지 저는 그 의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재수사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 아니 재수사가 아니라 저건 수사 자체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징계만 한 거고 범죄로 안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사부재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네요. 저는 만약에 저런 정도라고 하면 저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엄정하게. 실제로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엄정하게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5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기훈련, 얼차려 도중에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네,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텐데요. 신병 교육을 책임졌던 20대 장교 2사람의 사건 당일 행적과 앞으로의 쟁점을 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6명은 입소한 지 열흘도 안 된 훈련병이었습니다. 얼차려를 처음 지시한 건 한 달 뒤 전역이 예정돼 있던 부중대장 남모중이 사건 전날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결정했고 중대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받았습니다. 군기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들은 당시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 중대장은 완전 군장보다 가벼운 가군장을 지시했지만 부중대장은 모포와 베개, 야전삽, 반압 등으로 군장을 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무실에 있던 책 수십 권을 꽉 채워 넣어 25kg 비정상적인 군장을 만든 뒤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중대장 강모대위는 얼차려 도중 뒤늦게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직접 얼차려를 지휘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소총을 든 상태에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한 바퀴 뛰게 한 뒤 팔굽혀펴기와 다시 연병장 뛴걸음 3바퀴를 지시했습니다. 얼차려에 앞서 측정한 훈련병 6명의 체력 검정 기준 등급은 대부분 불합격 등급. 결국 훈련병들은 28도 땡볕에 쓰러질 때까지 약 45분간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초기 응급처치가 지체된 것도 추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박모 훈련병의 경우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뒤 의무대에 옮기기까지 약 15분간 별다른 치료 없이 연병장에서 지켜본 상태.
열을 떨어뜨리는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뒤 의무대에 이어 속초와 강릉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잇따라 옮겨졌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최종 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 감정을 통해 열사병에 따른 합병증을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훈련병들에 대한 뛴걸음이나 완전 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 단련 형식의 군기 훈련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훈련병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병사들에 대한 군기 훈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전 구청장 직무대행 등 공무원 4명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교통통제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구청 직원들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밤 집중호우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7시간 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지만 전 부산 동구청장 직무대행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약속에 나갔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 역시 시장에게 기상특보를 보고하거나 비상단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재난대비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건 구청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부는 참사 이후 잘 대응한 것처럼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4명을 무죄로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사고의 윗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청장이 복귀하면서 A씨의 직무대행이 종료됐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무관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B씨의 경우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억울한 인명피해가 생겼다며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 지난주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도 넘은 행동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단속에 나섰는데요. 고재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거리. 경찰이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발해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합니다. 账号明天你出境前去银行在机场的银行也可以 다른 중국인 관광객은 적발되자 오히려 경찰에 항의합니다.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경찰 저지에 돌아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적지 않습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중국인 관광객 6명이 무단횡단으로 적발됐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중국인 관광객이 먹고 버린 쓰레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침에 오면은 뭐 음료수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이제 뭐 치킨, 뭐 케이크, 기타 등등등을 이제 거리에 막 버려놓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 정말 깜짝 놀래요. 경찰은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애국인 밀집 지역과 애국인 주요 방문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속 중에만 반짝 효과에 그쳐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
코로나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련 사회 문제도 늘고 있어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거나 특정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학생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부평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등학생 A군과 B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모 고등학교 특정 학급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B군은 이튿날 특정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새벽 시간 대전 도심에서 오토바이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위험운전을 한 혐의로 10대 A군 등 10명을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새벽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중구 일대를 오토바이 등을 타고 돌아다니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 등에서 SNS에 올라온 공지글을 보고 모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17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이천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날아오는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한 주민이 불이율 붙인 쓰레기를 던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군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창밖으로 던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 오동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경제픽은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자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네, 우리나라 웹툰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딱 10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2014년에 그 미국의 영어권을 이제 진출한 겁니다. 그게 이제 네. 미국 웹툰, 이렇게 이름은 웹툰닷컴으로 시작을 했게 됐는데 네. 10년 만에 큰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지난해 그 미국 북미 시장 이용자만 해봤을 때 1,500만 명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김중근 대표는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경쟁자는 넷플릭스다. 그만큼 이제 사업 확장에도 관심이 많은 것인데 오늘 미 뉴욕 증시에 네이버 웹툰이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미국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예, 잘 아시니까 지금 얘기는 건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의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최상단입니다. 주당 21달러로 결정이 됐다. 네이버 웹툰의 북미 소재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가격 희망 범위를 냈습니다. 그게 18달러에서 21달러, 그러니까 최고 범위 21달러로 결정이 된 건데요. 희망 가격 최상단의 공모가 결정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하면 21달러 주식을 그 사들인 주주들의 돈이 그대로 이제 투자금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프로 보면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합니다. 곱하기 21달러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4,400억 달러. 4,400억 달러의 어떤 투자금이 생기는 것이고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보면 한 3조 7천억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웹툰은 일단 동영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 디즈니가 목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디즈니가 목표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동영상이 아닌데 어떻게 디즈니가 되느냐. 예. 자, 이 부분입니다. 자,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를 예상을 해보면 딱 나오는데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이 생기니까 네.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들고 이 웹툰을 드라마 또 영화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IP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영화의 원작이 만화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식 재산권 기반의 콘텐츠를 비즈니스를 뜻하는 것인데 이게 예.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그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았던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예. 이런 작품들 다 네이버 웹툰 기반한 곳이 많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예. 살펴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웹툰들이 실제로 이렇게 IP 기반이 됐던 것들이 많아서 예. 앞으로 여유 자금이 생긴 만큼 뭐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사, 뭐 게임 개발사까지 인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중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또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웹툰 원작과 소재를 통한 어떤 확장되는 어떤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넷플릭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 이렇게 같습니다. 얘기하는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영상과 함께 보시죠.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어렸을 때도 아쿠아리움에 많이 와서 가족끼리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네. 어떻게 널 보내? 정말 보내기 싫으네요. 예, 사실 저 인어공주가 63빌딩 아쿠아리움의 상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있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예. 63빌딩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는데 6월 30일, 그러니까 6월까지 마지막 영업을 하게 되는 며칠 것이고요.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의미를 보면 한국 최초의 아쿠아리움 수족관이 문을 닫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아쿠아플래닛 63은 198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아쿠아리움이었고요.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도 꼭 들렸던 명소. 39년 동안 방문객이 9천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최대 250여 종의 3만여 마리의 해양 생물이 이곳에 수용이 됐고요. 예. 한때 뭐 남극 임금 펭귄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수족관, 그리고 해달, 바다코끼리 등도 국내 최초로 선보였던 곳입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인어공주 공연, 네. 이 아쿠아플래닛 63을 대표하는 대표 콘텐츠였는데 1992년 국내 최초로 공연을 도입해서 국가대표 출신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이 이 수족관에서 유영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국내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는 소식에 시민들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너무 아쉽기도 하죠. 애기들이랑 같이 와서 봤던 추억이 또 손자도 데리고 와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하고요. 아쉽네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왔었던 그런 추억으로 아이랑 같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 저렇게들 아쉬워하는데 왜 문 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녀오셨었죠. 예. 어릴 적부터 갔어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자, 문을 닫는 이유는 또 다른 문화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예. 전에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문을 닫는 곳에는 63 스퀘어 퐁피두 센터 한화서울이 개관을 합니다. 예, 퐁피두 예. 센터, 파리에서 유명한 뭐 3대 미술관 중에 예, 하나잖아요. 2025년을 목표로 63 스퀘어 리노베이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이 아쿠아리움 자리에는 퐁피두 센터 한화서울의 부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한원민 관장 찾아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곳에 있는 해양 생물들은 일산, 광교, 여수, 제주 이렇게 아쿠아리움 등등으로 거처를 옮겨서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물들을 옮기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땡큐 덴마크 오히려 관심 업 불닭볶음면. 네, 덴마크에서 너무 맵다고 리콜 조치를 당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질랜드 당국도 조사를 했는데 불닭볶음면에 캡사이신 함량 등을 조사해 봤는데
리콜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삼양식품 측에서 밝힌 건데 뉴질랜드 식품안전국이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이 높긴 하다. 그런데 이 매움의 정도를 제품이 표시했기 때문에 리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뉴질랜드 당국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삼양식품은 현재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기준 아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본건은 섭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에 문제가 없으니까 리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맵다는 게 식품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맵다는 거 알렸다. 그러니까 매운 걸 못 먹는 분은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덴마크 당국의 조치와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불닭볶음면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생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구글 검색하면 그걸 이제 빅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전 세계 불닭이라는 검색에 저도 직접 이렇게 쳐봤는데 이 6월이 역대 최고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 기록량이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2배고요. 작년 3월에는 4배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요. 6월 12일 가장 높은 그 수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전날이 바로 덴마크에서 그 불닭볶음면 리콜 조치를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땡큐 덴마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들이 우리 기자들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사실 저희는 많이 먹기 때문에 먹어볼 필요는 없는데 외신들이 직접 먹어보고 그것이 이제 얼마나 매운지 인기는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소개가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좀 회사에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보냐 이것도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리콜 결정 이후 구글 검색량이 늘어나는 등 불닭에 더욱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덴마크 리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콜 이슈 해결을 위해서 현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좀 일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닭볶음면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래요. 한 7, 80%밖에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덴마크와의 이슈가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집중해서 좀 다루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이슈가 좀 더 커질지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매출액이 실제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거기서도 밝혀야 되고 관세청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공식적인 자료들은 집계되는 대로 저희들이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픽 오늘은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가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수소버스 한 대를 제주 소방에 기부했습니다. 수소버스는 조리 공간과 회의실 등을 갖춰 재난 현장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회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단 8대가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써보시고 더 필요한 곳은 당연히 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차를 쓸 일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저희는 무엇보다도 소방관 분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더 요청이 있으시면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소방관 분들이 안전하도록 그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출생 장려금을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리는 등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지원액을 첫째는 기존의 8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둘째는 1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셋째는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을 위한 입양휴직 제도를 시행합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 공식 입양 허가 전에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출장에 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 경영자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미국 빅테크 CEO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이들 CEO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에서 이른바 IT 인사들과 매일 미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1년부터 가동된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4고로가 세 번째 정비 작업을 마치고 다시 불을 지피면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4고로는 지난 1981년 준공 이후 15년 주기로 두 차례 개수 정비 작업을 거치면서 1억 5천만 톤의 쇳물을 생산해왔고 이번 세 번째 개수 작업에선 스마트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군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대통령궁에 진입했다가 3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쿠데타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볼리비아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대통령궁 앞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장갑차로 청사 건물 입구를 부수고 광장에 몰려들 시민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물건을 사재기 하려는 행렬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Por el miedo, ¿no? que se ha suscitado por la noticia inusitada de los militares en la Plaza Murillo. Por eso están las personas acá. 쿠데타 시도를 주도한 순이가 장군을 만난 아르세 대통령은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며 철군을 명령했고 이어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국민도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Firmes aquí en Casa Grande para enfrentar todo intento golpista, todo intento que atente a nuestra democracia. 그러면서 군 지휘부를 즉각 교체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쿠데타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신임 합참의장의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려지면서 대통령궁 앞에 모였던 군대는 철수하기 시작했고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며 쿠데타 시도를 주도한 순이가 장군도 전격 체포됐습니다. 약 3시간 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간 쿠데타 시도. 대통령궁 앞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Hemos reaccionado y también el pueblo movilizado ha hecho posible que hoy hagamos retroceder esta intentona golpista. Gracias, pueblo boliviano! 볼리비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맹 관계였던 전 현직 대통령이 갈등을 빚는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입지가 불안해진 순이가 장군이 병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선 집권 세력이 기획한 쿠데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30도를 웃돌며 날이 더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제주도에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에 최고 60mm, 제주도에 최고 50mm가 되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전부터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다시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본격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는 중부지방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